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라. 그리고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성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 씨와 남편은 자식에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든 손주들을 봐주든 어떤 형태로든 자식들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쓰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절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푸짐한 밥만 얻어먹고 가면서 인사치레로 주는 명절 선물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용돈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보다도 더 돌려주는 성씨 부부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성씨가 얼마나 썼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아들, 딸이 매년 똑같은 것으로 준비하는 명절 선물이 비싸다고 투덜대는 것을 보니 성씨도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왔다 가면 연례 행사처럼 앓고 나는데 자식들한테 불평을 들어가며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도 이제는 의문이었습니다. 성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모두 결혼했고 손주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성 씨 부부는 모아뒀던 자금을 털어 전셋집을 구하는데 보태주었습니다. 성 씨의 남편이 은퇴할 쯤이라 노후 자금은 남겼지만 평생 번 돈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이가 전화를 안 받네. 지금 학원에 있죠. 아직도 학원에 있어? 1학년이 무슨 학원을 이 시간까지 다녀? 요즘엔 다 그래요. 성민이는 집에 있고? 애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성 씨가 저녁 7시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학원에 있다는 대답을 들었죠. 공부 쉬엄쉬엄 시켜? 아직 어린데. 저도 그러고 싶죠. 돈도 많이 드는데. 애들도 학원비가 그렇게 비싸? 말도 마세요. 영어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해도 30만 원이에요. 내년에 성민이까지 보내려면 가랑이 찢어져요. 아들의 푸념에 성 씨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주 아이들을 봐주러 왔다 갔다 했던 성 씨였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었죠. 성 씨가 아들과 전화를 끊고 둘째 손주와도 통화를 한 뒤에 심란해서 앉아있으니 남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학원비 보태라고 좀 보내줘. 성 씨가 아들과의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단번에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성 씨도 마음 같아서는 매달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 씨 부부도 돈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럴 수는 없었죠. 무진아, 통장으로 100만 원 붙였다. 애들 학원비에도 보태고. 너희도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아, 정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받아도.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성민이 생일이지 않냐? 그거 미리 줬다고 생각해. 아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송 씨도 마음이 좋았죠. 송 씨 부부는 아들, 딸 모두 결혼했지만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등도 잘 챙기는 편이었고 용돈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종종 도움을 주곤 했죠. 한창 일할 때처럼 돈이 매달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들은 송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이라고 봐도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덜 힘들다면 송 씨 부부도 기뻤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 어머님 댁에 이틀 더 있다가 오려고요. 3일이나 있다가 간다고? 네. 이번 명절이 길잖아요. 너도 친정에 가봐야지. 이번에 동생네 식구들이랑 여행 가신대요. 같이 안 가봐도 돼? 아니요. 힘들어서 그냥 쉬고 싶어요. 남들이 들으면 이상한 며느리가 다 있다고 생각할 듯 했습니다. 다들 자기 부모님과 여행 가기를 원하지 시집에 와서 쉬겠다는 생각은 안 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명절에 편하게 찾아오는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는 해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키니 그랬죠. 그래. 그렇게 해. 송 씨는 흔쾌히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느리에게는 환영하며 말했지만 송 씨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쳤기 때문이었죠. 아들네 하루, 딸네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도 힘든데 여기에 아들 내외가 더 머물다 가면 차려야 하는 밥도 몇 끼인지 몰랐습니다. 손주들까지 있어서 북적북적한 것은 좋지만 누군가는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집에서 누군가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밥 하는 게 힘들면 몇 끼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래도 3일 동안 계속 사 먹을 순 없잖아. 어쩌겠어.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자. 남들은 자식들이 오기 싫어서 난리라잖아. 남편의 말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식들도 집이 불편하지 않으니 찾아오는 것이겠지 생각하면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송 씨가 젊었을 적의 명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렸습니다. 송 씨의 시어머니는 진작 돌아가셨지만 아주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고 그 덕에 송 씨는 명절만 되면 공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수십 년간 다짐했죠. 며느리가 3일간 송 씨의 집에서 머물겠다는 것으로 봤을 땐 그 다짐이 지켜진 듯 했습니다. 장 더 볼 것 없어? 나 지금 시장에 왔는데. 소고기만 사오면 돼. 명절 이틀 전, 송 씨는 자식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전날 아침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이 오래 있기 때문에 장도 좀 더 봐야 했습니다. 차례상은 점점 간소화돼서 지금은 전도 붙이지 않고 차릴 것이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식들 밥 차릴 것이 더 걱정이었죠. 기본적인 반찬들도 새로 하고 3일 동안 먹일 음식들도 미리 조금씩 만들어 놨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송 씨가 이번에는 널어놨던 이불들을 걷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빨고 널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식구들이 여럿이니 이불도 많이 필요했고 장롱에 묵혀뒀던 이불을 깔아주기엔 찜찜해서 늘 이렇게 명절 전에 맞춰서 빨곤 했습니다. 작은 방 2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날 올 아들네 방에 미리 이불을 깔아두었습니다. 아이고,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지. 금고기야, 금고기. 소고기만 비싸나.
장 보는데도 얼마 들었는데. 물가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차례상 한 번 차리려고 해도 2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먹을 것까지 장봤던 금액이 총 합치면 50만 원은 되는 듯 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명절에 자식도 못 부르겠어. 그러게나 말이야. 딸기가 한 팩에 2만 원이나 하더라고. 시장에 다녀온 남편이 건네는 비닐을 받아드니 소고기와 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딸기를 사왔어? 아, 그래도 애들이 딸기 좋아하잖아.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차 타고 40분 정도 거리였지만 명절이라 좀 더 걸려서 도착한 아들네. 들어오자마자 송 씨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명절 선물이에요. 받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받았던 홍삼 세트였죠. 아이고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명절인데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잘 먹을게. 어서 앉아서 저녁 먹어. 시간 맞춰서 푸짐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도 많아. 잡채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치우는 것도 송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당신도 가서 좀 앉아 있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 무진이라도 와서 도우라고 할까? 아, 됐어. 쉬러 온 애들을 뭐하러 일을 시켜. 남편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다음 명절부턴 차례는 지내지 말자고. 몇 해 전부터 차례를 지내지 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남편도 곧 칠순이니 버거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떡국도 먹고 점심때가 되니 딸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 홍삼이야? 딸이 들고 온 선물도 아들과 완전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와도 되는데. 오랜만에 다 같이 북적거리며 모인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남편은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막내 손주까지 다 같이 있으니 집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세배할게요. 송씨 부부가 앉아있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돌아가며 세배를 했습니다. 송씨의 가방에서 여러 개의 봉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너희들 거? 손주들뿐만이 아니라 다 큰 자식들에게도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들에게 이런 날 베풀면 송씨는 좋았습니다. 세뱃돈으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명절에 100만 원은 우습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씨 부부가 자식들에게 받은 것은 홍삼 세트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희 안주할 것 좀 주세요. 송씨의 남편이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아들 부부와 딸 부부는 종일 놀고 먹었습니다. 제 집에 왔으니 당연히 편하겠지만 사위나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부부는 명절 다음 날 돌아갔지만 아들은 이틀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정리를 하루 종일 하고 송씨는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치우자니까. 이불 빨래도 많은데 어떻게 미뤄? 며칠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러는 남편도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게 황혼 명절 증후군인가 싶었습니다. 젊어서서야 명절 뒤에 늘상 있던 일이었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질 않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모를 위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아들, 딸들이 떠난 후 대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주방까지 원상복구를 하니 알아눕지 않고는 못 베겼습니다. 그런데도 손씨도 남편도 자식들이 오는 건 반가웠습니다.
힘든 것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보는 게 싫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 씨와 남편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참 힘든 일 같았습니다. 나 칠순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는 말자고. 왜? 부를 사람 많잖아. 당신도 칠순 얼마나 많이 다녔어? 그래도 번잡해서 싫으니까. 너무 요란스럽게는 하지 말아야지. 다가오는 남편의 칠순. 환갑은 그냥 넘겼으니 칠순은 작게나마 잔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너무 요란하지는 않아도 친인척과 친한 친구들 정도는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식들과 그런 상의를 하기도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때는 잔치 안 하실 거죠? 꼭 안 했으면 한다는 말투에 송 씨도 하겠다는 말을 얼른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왜? 아, 요즘엔 잔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식사 함께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 그래? 그래도 아버지는 좀 기대하실 텐데. 대충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칠순에 대충하자는 말은 좀 듣기가 거북했죠. 하지만 그런 송 씨의 속도 모르고 아들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에이, 요즘에는 칠순도 잘 안 하던데요. 지난번 환갑 때도 아들의 말을 듣고 넘어갔던 것인데 칠순마저도 그렇게 넘어갈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럼 여행을 많이 가나? 여행이요? 시간 내기가 좀 부담 안 되게 지난번처럼 식사 한 끼만 해요. 경기도 어려운데 아버지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 씨의 칠수는 아니지만 아들의 말에 무척 서운했습니다. 환갑은 그렇다 치더라도 칠수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보내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상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보하듯이 식사 한 끼로 퉁치자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없이 칠순을 할 수도 없고 경기가 어려우니 그렇게 하자는데 잔치를 해달라고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안 하나? 아, 무슨 칠순이야? 요새 누가 잔치를 한다고. 누군가 물어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성씨보다도 서운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담된다는데 그런 속을 티낼 사람은 아니었죠. 성씨와 남편은 자식들과 손주들 생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걸 자식들이 알아줘서 자신들의 생일도 잘 챙겨주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은 특별한 날이니 그만큼은 부모인 성씨 부부를 생각해 주길 바란 것은 사실이었죠.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의 칠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예약했던 식당이요. 그거 취소 좀 해야겠는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생겼는데요. 차라리 주말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죄송해요. 지영이한테 연락해봤더니 지영이도 그러면 주말에 온다던데요. 그러면 칠수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 뭐 주말에 가면 되죠. 미리 오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지난 다음에 오겠다는 아들과 딸. 그렇게 남편의 칠수는 밍밍하게 지나갔습니다. 성씨와 둘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평범한 날보다도 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바쁘다는데 어쩌겠어. 남편도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송씨도 바쁘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자식들에게 칠순을 축하한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헛헛했죠. 그리고 주말에 찾아온 아들, 딸과는 예약했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칠순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일 때문에 미뤄서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송 씨도 남편도 서운했던 감정은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성민이 학교 가잖아요. 그래? 이제 초등학생 되지? 학원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갑작스럽게 신세한탄을 하는 아들. 이래서 내가 둘째를 못 가져. 옆에 선 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입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물 없어요? 농담처럼 말하는 아들을 송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 안 차 지그시 쳐다보는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닌 대답을 바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학하면 가방 사줄게. 그러자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대놓고 달라고는 못하는 듯 하지만 학원비 이야기도 꺼낸 것을 보면 지난번처럼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꼭 남편의 칠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는 아들, 딸은 생일은 축하한다면서 이렇다 할 선물은 꺼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고받는 게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자 아들과 딸이 서로 절반씩 음식값을 계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게 끝인 것 같았죠. 그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한번 서운하다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다 섭섭했습니다. 입학 선물은 달라는 놈이 칠순 선물은 거론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죠. 거기에 더해 딸은 또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오빠네 100만 원 줬다며? 아, 성민이 생일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줬어. 아들이 힘들다 소리를 했다고는 말하지 않고 애둘러 전하자 딸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내 딸은 어린이집 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 참고로 나도 현금이 좋아. 그러면서 과장스럽게 웃는 딸. 송 씨는 따라웃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니 아들도 딸도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나 싶었습니다. 송 씨가 그런 딸에게 대꾸를 하지 않자 딸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손주 용돈 아까운 건 아니겠지? 그러는 아들, 딸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버지 칠순도 조촐하게 지내자고 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깝다는 의미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가 추석이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차례도 안 지내려고. 차례를 지내든 말든 아들네 부부가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쉬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송 씨가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례를 안 지낸다고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아들이 이번에 가져온 선물은 또 홍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것도 남아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러쿵 저러쿵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사온 것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밥 먹다가 말고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홍삼 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혹시 지난번에 드린 거예요? 아, 맞아. 왜 여태 안 드셨어요? 아, 먹긴 먹지. 근데 지영이네도 같은 거 사왔잖아. 그래서 아직 다 못 먹었어. 그래도 매일 드시면 다 드시죠. 비싼 걸 안 먹고 두면 어떡해요?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물론 매일 챙겨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먹을게. 송 씨가 민망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송 씨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투덜댔습니다. 요즘 명절 선물 진짜 비싸요. 그래? 마트에서 보니까 비싸긴 하더라. 송 씨가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비싼 걸 모르는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근데 괜히 비싼 거 사왔네요. 드시지도 않는 거를. 그 말에 송 씨는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몸에 좋은 걸 잘 챙겨 먹지 않는 송 씨 부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닌 괜히 비싼 것을 사다 줬다며 후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자 송 씨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김 세트 같은 거 사올게요. 뭐? 비싼 거를 뭐하러 쟁여놔요. 아니, 너희가 똑같은 걸 사와서 남은 거라니까? 송 씨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꾸 돈돈거리고 비싼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들네 가족이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먹은 것을 차리느라 든 돈이 아마 홍삼값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 홍삼이 10만 원이 넘는다고 쳐도 말이죠. 소갈비찜에 잡채에 불고기에 1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홍삼 선물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색을 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사오지 말아라. 그 좋은 거 사서 너희 부지런히 먹어. 그럼 됐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한테 주는 홍삼이 너무 아까운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야. 비싼 돈 들여서 사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도 이제 밥 안 차려주면 되는 거지? 돈 들여서 장 봐와서 애써 차려줬더니 남겼잖냐? 그러자 아들이 황당해했습니다. 그거랑 같아요. 돈도 아까운데 명절이라고 이제 올 것도 없겠다. 나도 돈 들고 너도 돈 드는데 뭐하러 와? 이제 차례도 안 지내고 이제 너희들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도 안 할래.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도 기분이 상했는지 일어나서 가족들을 챙겨나갔죠.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엄마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놈이야. 지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아까운 놈.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래. 송 씨와 남편은 아들이 있다간 흔적들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곧 딸네 가족도 도착할 텐데 도저히 기쁘게 맞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그러자 송 씨와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자식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사랑은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이네 오나 보네.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딸내 차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자 딸 부부가 내렸습니다. 선물 챙겼어? 트렁크에 있어. 자기가 꺼내봐. 뭐야, 또 홍삼 샀어? 그게 이마트에서 제일 싼 거야. 세일해서 69,000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거 산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15만 원 넘어.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형식적인 선물인데. 그래도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에이, 몰라. 괜찮아. 더 싼 거 있었으면 그거 샀을 거야. 어쨌든 홍삼이면 구색은 갖추잖아.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 산책을 마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송씨 부부는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걸 못 보고 지나친 모양이었는데 주차장이 크지 않아서 딸 부부의 대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딸이 차 뒤로 돌아가더니 뒷자리에서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죠. 지영아, 그러자 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왜 나와 있어? 산책하고 있었다. 아, 얼른 들어가자. 쌀쌀한데. 아니, 그냥 차 타고 돌아가라. 가라고. 그래.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 어리둥절해하던 딸이 홍삼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 들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준 홍삼도 남았고 좋아하지도 않아. 가지고 가서 너희 많이 먹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받을 줄만 알지 부모한테 해주는 건 7만 원도 안 되는 홍삼 한 상자도 그렇게나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홍 씨 부부는 명절마다 100만 원을 넘게 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에 알아 누워도 오면 그저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고작 7만 원이 아깝다며 부모에게 화를 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더 싼 걸 못해서 안달하고 이것이 자식들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어버이날도 올 것 없고 생일도 서로 챙기지 말자.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너희들도 힘들게 찾아올 것 없고 돈 아깝게 그런 거 사오지 않아도 돼서 좋잖냐?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너희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히 오지 마. 송 씨 부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딸이 붙잡으려는 듯 주춤주춤했지만 차마 내뱉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내다보니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송 씨와 남편은 명절에 자식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좋은 선물이길래 그렇게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했을까 했더니 6만 9천 원짜리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6만 9천 원짜리를 주면 10배 이상으로 돌려줘야 직성이 풀렸던 송 씨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는지 이제 자신들도 부모인데도 말이죠. 송 씨 부부는 그날 이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만 말이죠. 아들이 찾아왔었는데 문 밖에서 돌려보냈죠. 왜 자식을 문전박대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내던 아들을 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가도 송 씨의 마음은 모를 자식이었습니다. 아마 두 자식 모두 그러니 송 씨 부부가 잘못 키운 것이겠죠. 뭐든 퍼주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뼈아프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세월이 흐르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 발로 걷어찼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송 씨 부부는 앞으론 자식이 아닌 자신들을 더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좋은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더 늦기 전에 깨달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노총각 겨우 결혼하게 해줬으면 집이든 뭐든 다 줄 생각을 해야지.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장가 보내겠어요?
우리 딸이나 되니까 46이나 먹은 남자 구제해준다고 하지. 누가 누굴 구제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는 여자 나이 39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쪽도 계산이 섰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려거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요? 사기요? 돈 뺏고 집 뺏고 건물도 뺏어가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이혼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 딸이 황서방을 사랑한다길래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지. 그래요. 그러면 돈 같은 거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황종열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니, 그냥 결혼이 아니라 사기 행각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결혼을 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돈만이 목적이었는지, 아들이 40세가 넘어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과 그 가족이 하필이면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제 하나 있는 노총각 아들 결혼시키고 편히 눈을 감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황 씨가 아들에게 줬던 집도 빼앗고 황 씨의 재산까지 탐내서 황 씨 부자의 전 재산을 털어가려던 예비 며느리와 사돈네. 조상이 도왔는지 식을 올리기 전에 그 본색을 알게 된 황 씨는 당장 결혼식을 엎어버렸습니다. 노총각 아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였지만 그렇다고 이런 막대먹은 집안의 아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1, 2년 안에 이혼이나 안 당하면 다행인 듯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황 씨의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혼자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황 씨에게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황원호이고 나이는 벌써 46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한다고 쳐도 한참 늦은 나이였습니다. 몇 년 더 있으면 50줄이기 때문에 노총각이라고 불리는 나이였죠. 우리 원호 얼른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해야 하는데, 장가 보내야 하는데, 살아생전 아내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커녕 아내는 아들의 결혼식도 못 보고 3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남들은 벌써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황 씨의 친구들 중에서도 손주를 못 본 이는 황 씨밖에 없었죠. 아니, 손주는 고사하고 며느리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30대 초반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황 씨도 아내도 아들이 곧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죠. 두 사람의 사정이야 황 씨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그날 이후로 큰 상처를 받아서 집에서 시름시름 앓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였는지 그 뒤로 아들은 황 씨에게 한 번도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 다리 좀 놔줄까? 지난해 친한 모임 사람이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직장도 괜찮고 아들한테 집도 마련해 줬다며. 그 정도면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5에 맞는 짝이 있어? 황 씨가 솔깃해서 묻자 모임 친구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결혼 안 한 처자를 찾으려면 힘들지만 내 친구 딸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걸랑. 근데 애는 남자가 키운다고 그러고 참하고 예뻐. 나이도 뭐 비슷하고. 뭐? 이혼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황당한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무리 노총각이라고 하나 황 씨의 아들이 누군가의 재혼 상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황 씨가 버럭하자 상대방이 찔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나이에 어떻게 결혼 한 번 안 한 아가씨를 만나? 뭐 의사나 변호사도 아니고. 비록 의사나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멀쩡한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황 씨가 마련해준 아파트도 있었기에 결코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혼인 여자와 충분히 만날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황 씨도 열받는 마음의 순간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어쩌면 친구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없는지 은근슬에 물을 때면 얼버무리곤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 정말 50세가 되면 이혼녀마저도 못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자 이삿짐 차가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짐 다 뺐어요. 아, 네. 지금 다 뺐어요. 내가 바로 보증금 입금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2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정산해서 돌려주고 황 씨는 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황 씨의 집이었습니다. 황 씨는 원룸 건물의 꼭대기층에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쭉 원룸이나 투룸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나온 월세가 노후 생활비였죠. 집에 도착한 황 씨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심란한 마음에 무슨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황 씨는 이내 TV를 꺼버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바쁘면 집에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황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자 아들이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에 들르겠다며 말이죠. 황 씨는 간단히 밥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아들이 도착해서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혹시 이런 얘기를 꺼내면 마음 불편해서 밥도 못 먹을까봐 싶어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 아들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 혹시 선 안 볼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꼭 친구가 말한 이혼한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아들이 선을 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가씨라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황 씨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한지 알만했죠. 아들은 웬 뜬금없는 소린가 하고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너도 더 늦게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것 아니야. 황 씨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너만 생각이 있다면 선자리는 많으니까. 당장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 누구든 만나는 봐야지.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영 없나 싶어서 황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아들이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 정말? 근래 들어 가장 큰 소리를 내본 듯 했습니다. 황 씨가 놀라 되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만난 지 반년 정도 됐어요. 그러자 황 씨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애끌었잖냐? 애 끌으실 거 뭐 있어요. 때 되면 다 결혼하죠.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결혼을 염두에 둔 말인 듯 했습니다. 하긴 이 나이에 만났다면 상대방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일 듯 했죠. 마음 같아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반년밖에 안 만났으니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괜히 재촉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기다리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던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황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황 씨도 재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아들은 46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긴 했는데요. 그런데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평범한 회사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자친구 부모님이요. 아들에게 전해 듣기론 여자친구가 7살 어렸습니다. 그러니 올해 39이었죠. 차이가 나긴 해도 반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아주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연봉도 괜찮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멀쩡한 직장도 있고 집도 있는데 뭐가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황 씨가 마련해줬던 집인데 비록 아직 황 씨의 명의이긴 했어도 아들의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의를 옮겨달라면 바로 옮겨줄 용의도 있었죠. 요즘 집값도 비싼데 대출도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남자면 7살 차이가 나더라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직 40대잖냐? 요즘 4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고. 황 씨의 욕심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지 4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황 씨는 황당했습니다. 듣자하니 황 씨의 아들보다 나은 직업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누구라도 내 아들이 마음에 안 찬다고 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 황 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는 이미 먹은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상대방 마음에 안 차는 조건이라도 바꾸면 되겠나 싶었습니다. 황 씨는 원룸 건물 외에도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부 황 씨의 노후 자금을 위해 마련한 부동산이었지만 때 되면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황 씨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상가 있잖냐? 그거 내 명의로 바꿔주마.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당장에 필요가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외아들이라 욕심이 없기도 했고 혼자 지내는데 스스로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황 씨의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서도 월세가 꽤 나오니까 그거로 결혼자금 한다고 생각해. 원룸 건물만으로도 황 씨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뒤에 결혼 승낙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죠. 진작에 좀 더 기반을 마련해줬다면 결혼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니 말이죠.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니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 기쁘게 웃지는 못했습니다. 마음보다도 돈이 우선이 되어 하는 결혼이 이런 식으로 행복할까 싶기도 해서였는데 황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리지 않았기에 결혼 날짜는 빠르게 잡혔습니다. 상견례마저 생략하자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47이 되기 전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조금 깨름칙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지? 시간이 촉박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라도 있었다면 살뜰하게 챙겼을 텐데 황 씨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진말인데요. 명의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현재 황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줄은 몰랐는데 결혼 전에 바꾸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아, 그래. 너 시간 될 때 내 앞으로 바꿔주마.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 명의 말고요.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명예? 네. 수연이랑 제 명의로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들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사돈의 지원이 없으니 자신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게 황 씨의 상식에는 벗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둘이 같이 살 집이잖아요. 원래 제 명의였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바꾸는데 딱 제 이름으로만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하자 그러던. 네, 뭐. 아들이 말을 얼버무렸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별 욕심이 없어서 황 씨가 주는 대로 받을 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로 주셔도 나중에 또 바꾸면 세금이 2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황 씨가 한숨을 참았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누구 앞으로 주던지 간에 예비 며느리와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황 씨는 아들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황 씨는 아들에게 줄 것 주고 그 뒤로 사는 것은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집을 공동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정할 일이지 황 씨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금 찜찜한 기분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찜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명의 좀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망하다는 듯 말하는 아들에게 황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줄게. 왜? 급한 일 있냐? 그게 대출을 좀 받아야 해서요. 뭐? 무슨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에 황 씨가 아연실색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사고 쳤어? 그게 아니라면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큰 돈이 필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들도 모아둔 돈이 있으니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을 듣고는 황 씨가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수연이네 집 사업 때문에 잠깐 1억만 빌려달라고 해서요. 어떤 정신머리면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릴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가며 말이죠. 그게 말이 되냐? 그것도 너희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저가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이건 누가 들어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모르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런데 급하다는데 어떡해요. 결혼도 미뤄야 할 것 같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간절한 아들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아들보다 간절한 게 황 씨였습니다.
다른 일이었다면 모두 맞춰줘라 했겠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돈까지 빌려달라는 말을 어떤 바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가 황 씨의 아들인 듯 했습니다. 한 달만 쓰고 돌려줄 수 있으시대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한 달 뒤에 자기 돈으로 쓰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너한테 빌려달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장가 가라면서요. 무슨 매매혼도 아니고 돈을 줘야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좀 부담스럽다고 말은 해봤는데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잖아요.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어쩜 이런 맹추 같은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달라는 걸 어떻게 납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아니 결혼할 사이라면 이런 문제는 더더욱 조심스러운 게 당연했습니다. 너는 이상하지도 않냐? 황 씨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황 씨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그러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너는 그냥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부부 사이에 빈털털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될 일이 뭐가 있는데요. 이혼이요? 이혼이 그렇게 쉬워요? 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령 처가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살아보고 진짜 가족이 됐을 때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식도 올리기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너 이거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나마 그 집의 명의가 황 씨의 것인 게 다행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옮겨주려고 했었는데 요즘 정신이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황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결혼하는 아들 앞길을 막으세요? 그 말에 뒷골이 땡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앞길을 막아? 너 정말 네 앞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냐? 답답함에 아들에게 윽박을 질러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눈에 뭐가 씌었는지 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일로 결혼 못하게 되면 아버지도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이 순하긴 해도 멍청하진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구워 삶은 건지 몰랐습니다. 7살이나 어린 예비 신부를 무척 아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황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우선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다 좋다. 그러면 근데 결혼 전에 상견례는 해야겠다. 날짜가 촉박하기에 상견례는 생략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꼭 뭐하는 사람들인가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네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황 씨가 강하게 나가자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 줄 알았지만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황 씨에게 인사도 오지 않는 예비 며느리.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10년, 20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아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 황 씨는 확신했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황 씨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면이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아버지 원룸 건물에 살았어요. 지난번에 이사를 나갔던 2층에 살던 아가씨였습니다. 황 씨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원룸에 살던 세입자가 자신의 예비 며느리가 됐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이사를 나가며 인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던 아가씨였습니다. 분명 그때도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죠. 조금 민망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임차인이랑 집주인 사이인데 오해하실까봐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하지만 이건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황 씨의 건물을 자주 오가긴 했지만 도대체 어떤 계기로 결혼할 사이로까지 발전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돈 얘기까지 더해지니 의심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황 씨만 이상해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황 씨를 속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이것을 예비 사도는 그저 인연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황 씨는 그저 그런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비 사도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룸 건물 있잖아요. 수연이가 살았던 그것도 애들한테 관리를 맡기실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제 건물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힘에 부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황서방도 곧 신인데 그 정도 건물 하나는 있어야 저희도 딸 시집 보내는 면이 설 것 아니겠어요? 아니, 상가도 하나 주기로 했고,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뭘 더 바라는지 몰랐습니다. 에이, 어차피 아들 하나 있는 거 다 황서방이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조금 당기는 게 어떻겠냐 하고 여쭙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보니 상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들한테 1억을 융통해 달라는 말도 하셨다면서요. 그러자 예비 사돈이 황 씨의 아들을 흘겼고 아들이 황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거는 잠깐 좀 쓰고 돌려주려고요. 뭐, 급한 건 아니고 나중에 줘도 되는 거고요. 우리 황서방이 아버지한테 말을 이상하게 전달했나 보네요. 그리고 그 건물은 제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죽으면 그때 자연히 아들한테 가겠지요. 관리만이라도 맡기면? 아니요. 제가 거기 살면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도는 열불이 나는지 벌건 목덜미를 만지며 옷을 펄럭거렸습니다. 잠깐 실례 좀 할게요.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저도 잠시만요. 예비 며느리가 화가 난 사돈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바깥 사돈과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바깥 사돈도 잠시 담배를 태운다며 나가자 앞자리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 건물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그 건물을 원했던 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냐? 이 결혼이? 그러자 아들도 심란한 듯 한숨을 쉬면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시간 있잖냐? 이게 맞는지 너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그 말을 하고 황 씨도 잠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 나눌 사람도 전부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황 씨도 불이 난 듯 뜨거운 속을 달래려
찬바람을 막기 위해 나갔죠. 그런데 식당 바로 앞에서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 조심성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딱 봐도 건강해 보이잖아. 상속받을 때까지 언제 기다릴래? 그리고 살아있을 때 받아야 명의도 바로 네 앞으로 돌리지. 최소한 공동명의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머리 잘 써라. 잘하고 있잖아. 네 앞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그게 아니면 누가 7살이나 많은 노총각한테 시집 간다니.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렇지. 어쩜 건물주 아들을 다 꼬셨냐? 시집 못 갈까봐 걱정했는데. 열심히 얼쩡거렸지 뭐. 사람이 순진해서 그냥 넘어오던데? 대화를 들은 황 씨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충 들어도 황 씨의 아들과 여자의 만남이 그저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의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돈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돈도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가지고 농락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나 다름없는 사람들과 내 아들이 가족이 되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황 씨가 자리로 돌아오자 차례로 상대방도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쨌거나 결혼 후에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요. 황 씨가 여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룸 건물이든 1억이든 뭐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줄 마음 없습니다. 네? 결혼이 정하고 싶다면 제 도움 없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러자 모두 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모아둔 돈 있잖냐? 그거랑 저 아가씨가 모아둔 돈. 딱 그렇게만 가지고 결혼해. 나는 그 이상은 못한다. 너 살고 있는 그 집도 명의 못 줘. 빠른 시일 내에 팔아버릴 거야.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결혼 안 할 거냐? 내 도움 없으면. 하긴 해야죠. 근데 왜 그러세요? 아들이 대답하며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았는데 아들과는 생각이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노총각 겨우 결혼하게 해줬으면 집이든 뭐든 다 줄 생각을 해야지. 그깟 돈 몇 푼 아까워서 장가 보내겠어요? 우리 딸이나 되니까 46이나 먹은 남자 구제해준다고 하지. 밖에 나가보세요. 그 나이에 30대랑 결혼할 수 있나? 누가 누굴 구제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는 여자 나이 39이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쪽도 계산이 섰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앞에서 하는 얘기 들으니까 한몫 단단히 챙기라고 딸 교육 잘 시키고 계시던데 한몫 챙기려고 스스로 결혼하겠다고 한 거지. 우리 아들 구제해 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듣자 하니 내 아들인 것도 알고 접근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도 내가 내 재산을 떼줘야 합니까? 경찰서에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세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사기를 치려거든 다른 데 알아보세요. 뭐요? 사기요? 돈 뺏고 집 뺏고 건물도 뺏어가서 나중에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었나 보죠? 이혼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우리 딸이 황서방을 사랑한다길래 결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지. 그래요.
그러면 돈 같은 거 없어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보이는 여자. 수연아, 이번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심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났다며 행복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황 씨가 의심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감쌌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상한 양반이네. 상견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결혼 파토 내러 온 거구만. 잘 만나는 남녀를 이렇게 이간질을 해?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사람들 얼굴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데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뭐라고요? 내 딸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딸 시집 보내서 팔자를 고쳐보려거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아니면 차라리 로또를 사시던가. 이 사람이 진짜 듣자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이런 대화 나누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피차 볼일 끝난 것 같은데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말없이 황 씨를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건물 안 주셔도 원우 씨랑 결혼할 거예요. 당연하죠. 뒤늦게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가 그런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무척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결혼한 뒤에 시간이 흐르면 모두 가지게 될 것인데 그걸 앞당겨 보려다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지나갔습니다. 어떤 말로도 돌아선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황 씨와 아들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황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우기지는 않는 아들을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겠어요. 어쩌면 아들의 말도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뭐하러 결혼에 집착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깟 며느리가 뭐라고, 그깟 손주가 뭐라고. 그렇게 결혼해서 평생 불행하다면 차라리 혼자가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시 그 여자를 만나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황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결혼하라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전처럼 쉽게 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좋은 짝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황 씨는 닥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야만 황 씨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라고 꼭 불행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아들의 인생은 아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황 씨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속옷은 웬만하면 손빨래 해주세요. 뭐? 속옷을 손으로 빠르라고? 네. 옷감이 자꾸 상하는 것 같아요. 이거 건조기 돌리시는 건 아니죠? 건조기는 안 돌리는데 그러면 네가 씻으면서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되잖냐. 다른 손빨래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죠? 속옷 정도는 네가 빨아도 되잖아. 아니, 그냥 애들 옷 손빨래 할 때 어머니가 같이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애미한테 속옷을 빨아달라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니고 레이스 상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선옥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씨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뭐든 해주고 싶었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 버려버리려던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을 어린이집도 안 보내고 집에서 돌보며 온갖 집안일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며느리의 속옷까지 손빨래를 해야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 씨는 자식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그저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몸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불공평했습니다. 손주 한 번 제대로 봐준 적 없는 사돈은 극진히 대접받고 그동안 헌신했던 손 씨는 오히려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손 씨는 일방적인 사랑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을 나와서 보란 듯이 복수해주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둘째였지만 결혼은 좀 더 이르게 해서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최근에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런 아들, 딸 모두 손 씨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뒤 왕래가 잦지는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볼 수 있었는데 아들네는 손주들 때문에 지난 2, 3년 동안엔 못 보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 씨는 아들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혹시 올라와서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올라와서? 너희 집에서 지내라는 말이야. 2살, 3살짜리 손주들을 봐달라는 아들. 차 타고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우미를 고용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좀 그래서 그래요. 매달 드는 도우미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면서 그 이유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의 말에 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둘 다 직장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경제 사정이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손 씨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떡하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니? 아들은 한시빨리 올라오라며 상화였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내놓고 올라오시면 되죠. 손 씨가 사는 집과 땅도 몇 필지 있었는데 전부 내놓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과 땅이 금방금방 팔리지 않을 것임은 아들도 알고 있었죠. 손 씨는 아들에게 당장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못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질 급한 아들이니 내일이라도 다시 연락이 오겠지만 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아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딸에게서도 똑같은 부탁을 받았다가 들어주지 못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해야 했던 이유는 공교롭게도 당시에 유방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정은 있었지만 한 번도 손주를 봐주지 못해서 딸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늘 가슴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딸은 오히려 엄마가 암인 줄도 모르고 애를 봐달라고 했다며 자신을 책망하며 울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었지만 혹시나 딸이 서운해 할까봐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이, 난 괜찮지? 근데 엄마가 힘들까봐 걱정이네. 둘이나 엄마 혼자 돌보는 게 쉬울까? 그렇긴 한데
어쩌겠어. 근데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몸은 괜찮지. 혹시 그러다가도 안 좋아지면 어떡해. 집은 팔지 마. 부동산에 내놓으라던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집을 넓혀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애들 크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딸의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살 거면 비워두는 게 낭비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손주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시 내려오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달랐으니 말이죠. 딸과 전화를 끊고 나니 몇 년 전에 마을로 돌아온 이웃이 생각이 났습니다. 손 씨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집이며 땅이며 다 팔고 떠난 이웃은 5년 만에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딸과도 연을 끊고 보증금 낼 돈도 없어서 단칸방에서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뒤에선 어리석다고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손 씨도 내 자식이 그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굳이 집을 팔고 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손 씨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되었죠. 엄마, 근데 애 봐준 돈은 준대지? 엄마 생활비나? 아들네 가기로 한 이틀 전 딸과 통화를 하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돈? 그런 말은 안 하던데. 아들도 그런 언급이 없었고 손 씨도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펄쩍 뛰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돈 한 푼 안 받는 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올라가서 생활할 만큼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세상에 돈 쓸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도 돈 있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안 쓰더라도 일단은 받아도. 손 씨는 됐다고 했지만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한 달에 6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아이고,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애 둘을 돌보려면 힘드시니까. 하지만 흔쾌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손 씨는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나중에 도와줄 때 도와주더라도 한 달에 60만 원이라도 받아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손 씨는 정돈해둔 집을 떠나 단출한 짐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들네에선 어쩐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네는 쭉 같이 살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손 씨는 어쩐지 그게 10년을 넘기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손 씨가 올라간 뒤로 아이들을 봐주던 사람은 일을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와서 한시름 났어요. 사람 쓰는 비용이 상상 초월이에요. 거의 한 사람 월급이 들어간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줘야 했던 이유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 둘을 온종일 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게 맡겼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것도 연년생을 말이죠. 아시다시피 일이 바빠서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애들 보면서 집안일도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빨라야 7시였습니다. 손 씨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더 늦는 때도 허다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들 내외가 식사를 집에서 잘 안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너희 정말 기운도 좋다. 둘째도 걷기 시작했고 첫째는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치워야 했고 잠시 한눈을 팔면 사고를 냈습니다. 돌아서면 금세 거실은 난장판이 되곤 했죠. 애 둘을 보는 중간중간에 집안일까지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손씨의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다들 애를 안 낳지. 둘이 함께 벌지 않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그러면 애를 낳아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말이죠. 손씨는 그나마 자신이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실 때 안방도 좀 해주세요. 여태 안 하셨죠? 안방은 안 열어봤지.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안방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전혀 정돈이 안 돼서 불편해요. 그래? 보통은 아이들이 노는 거실을 위주로 청소를 했고 작은 방도 돌아가면서 치웠습니다. 그런데 여태 안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불쾌할 것 같기도 했고 안방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 알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에 열어본 안방은 참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부자리도 엉망이었고 화장대는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특이한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방이 이랬다면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열어보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들 시부모가 안방문을 열어보는 걸 싫어하지 않나 싶었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히려 청소를 해달라는 걸 보니 희한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다른 곳을 청소할 때보다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정리했습니다. 손주들 낮잠을 재워놓고 안방 화장까지 청소하고 나오니 어쩐지 한숨이 샜습니다. 아이들만 봐주러 오라더니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만 나가면 집에 대한 신경을 끄는 아들 며느리가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니 낮잠에서 깬 둘째 손주가 울었습니다.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황급히 손주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내 손씨의 얼굴을 보고 웃는 손주를 보니 손씨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힘든 와중에 이렇게 손주들 재롱도 보고 행복할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쳐도 아들네 집에 올라온 것을 손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만 더 젊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체력만 받쳐준다면 자식을 위해서 육아도 집안일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아, 바가지 좀 그만 긁으라고.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해. 언제적이라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고생을 더 한다는 거야? 회사 똑같이 다니는 거 밖에 더 있어? 그래서 애 봐주는 사람도 자르고 엄마 불렀잖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이번 달 구멍 난 건 어떻게 메꿀 건데? 네가 애초에 살림을 잘했으면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았겠지. 지도 사치 부리고 잘한 거 없는 주제에 땡땡거려. 뭐? 땡땡. 너 말 다 했냐? 너. 지금 너라고 했냐? 너도 하잖아. 왜? 조금 있으면 때리겠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을 생각도 안 하고 서로에게 퍼부어대는데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분위기가 무척 험악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 무서워 손씨가 작은
작은 방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안방 근처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 욕설까지 오고 갔습니다. 차마 듣기에 민망한 거친 말이 들리니 이걸 말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서로 할 말 못할 말이 한참 오가는 동안 손 씨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내 뒤를 돌아섰습니다. 손 씨가 말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다시 손주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종종 깨는 둘째 손주 때문에 손 씨가 데리고 자는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마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성격이 불같았고 며느리도 이렇게 보니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불같은 사람 둘이 만나서 싸우니 이러다가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하도 뒤척였더니 이곳저곳 쑤시기도 하고 눈도 뻑뻑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손 씨를 불러 물었습니다. 엄마, 시골에 밭이 몇 평이나 됐죠? 밭? 그건 갑자기 왜? 무슨 말을 할까 긴장했는데 뜬금없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어째서 그런 걸 묻는지 몰랐습니다. 집도 리모델링 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팔면 돈이 좀 되긴 하겠네요. 아, 그건 안 팔려고 했는데 안 팔겠다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왜요? 이제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들은 서운한 티를 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손 씨가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에 서운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집을 파는 것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팔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여기서 어차피 사시는 거 다 팔고 살림에 보태면 좋잖아요. 그 말은 손 씨의 집과 땅을 팔아서 자신을 달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차차 생각해 볼게. 지금 당장 내놔도 금방 팔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놔야죠. 제가 대신 알아봐 드려요? 아니야. 알아서 할게. 그러자 아들이 더는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또 묻자 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차가운 말투로 알았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애도 키워주고 집안일도 해주는 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 힘들다면 어느 정도 도와줄 용의는 있었지만 손 씨도 함께 살다 보니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집을 없애는 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심기가 불편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는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손 씨에게 한 달에 60만 원씩 주던 것을 4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남이었다면 애초에 한 달에 60만 원만 받으며 이 모든 일을 해주는 건 택도 없는 일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손 씨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바보는 아니었죠. 6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생활비로는 부족한 돈이었고 20만 원은 큰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힘들다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고 좀 부담이 덜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엄마, 용돈 보냈어. 용돈? 지난달에도 줬잖아. 보내지 말라니까 정말로. 딸은 오히려 손 씨에게 가끔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딸이나 사위가 돈을 잘 버니 종종 이렇게 주곤 했는데 아들네에 있는 지금 받기에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 엄마. 딸은 온종일 집에 갇혀 있는 손 씨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손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 딸도 모르지 않았죠. 엄마, 무조건 희생하고 그러지 말어. 그런다고 오빠가 알아주나? 새언니랑 오빠 성격 몰라? 누구보다도 두 사람의 성격을 아는 것이 손 씨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싸웠다는 이야기는 딸에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불같은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너도 밥 잘 챙겨 먹어. 엄마가 내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사니까. 받는 돈을 40만 원으로 줄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 싸우는 꼴을 보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들이랑 씨름을 하다 지쳐 앉아 있었는데 첫째 손주가 던진 장난감에 얼굴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손 씨가 눈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손이 축축했죠. 손에 묻어난 피를 보며 손 씨는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손주도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죠. 할미 괜찮아? 거울을 보니 눈썹이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금방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반창고를 붙여놓았더니 인상이 험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퇴근한 며느리가 손 씨의 얼굴을 힐끔 보더니 관심 없이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 씻고 올게요. 눈은 왜 그렇냐는 질문도 하나 없었죠. 그나마 아들은 일말의 관심은 있어 보였습니다. 눈이 왜 그래요? 장난감에 맞았어. 아, 그래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괜찮냐, 상처가 심하냐, 어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켠에 찬바람이 부는 듯 했죠. 벌써 아들네 집에 들어와서 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눈 위의 상처처럼 마음에도 상처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헛헛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손 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어때? 첫째가 벌써 5살이었습니다. 남들은 유치원에 갈 나이였습니다. 손 씨가 처음 아들네 집에 왔을 때도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했지만 며느리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6살에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죠. 6살 되면 유치원 보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4살, 5살 아이 둘을 하루 종일 집에서 돌보는 건 손 씨에게도 중노동이었지만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긴 하지만 그래도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애들 엄마가 싫다는데 손 씨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결정에 죽어나는 것은 손 씨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병나겠다 싶었습니다. 암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와 무릎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년간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수도 없이 반복하니 몸이 나만할 리가 없었죠. 엄마, 이번에 한 3일 정도 시간 낼 수 없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이번에 김서방 보너스 받았거든. 주말 껴서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가게. 아이고, 보너스 받았는데 너희끼리 쓰지? 에이, 엄마만 그런 거 아니고. 시부모님도 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둘이 가신다고 하셔서. 근데 엄마는 혼자니까 우리가 같이 가려고 했지. 그래? 여행을? 손 씨는 너희끼리 쓰라고 했지만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지친 일상에 어쩌면 그런 휴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안 간다고 하면 내가 서운해. 시부모님만 보내드리는 거잖아. 딸의 말에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은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는 걸로 알게. 오빠한테 말해서 시간 좀 빼봐.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자 어느새 손 씨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퇴근했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해요? 주말이니까. 금요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금요일은 어떡하고요? 그건 하루 정도는 사돈한테 맡길 수 없겠어? 그러자 며느리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허리 아파서 보호대 차고 계세요. 보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허리가 아픈 것은 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보호대까지 차고 생활한다는 사돈에게 애를 맡기자고 우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 씨도 서글펐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참에 유치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 반응은 더 격했습니다. 엄마 여행 간다고 애를 유치원에 보내자고요? 좀 더 있다가 보내기로 이미 얘기 끝난 거잖아요. 어머님, 주말에는 제가 볼 테니까 금요일 말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만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요. 여행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애들을 아픈 장모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는 인심이라도 쓰듯이 주말에 자신이 아이들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 씨의 기분은 어떨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 씨도 이런 아들 며느리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참는 것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사정보다는 자식의 사정이 우선이었죠.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매정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결국 딸에게 주말을 이용해서 가자고 했더니 떨떠름하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은 안 했어도 금요일에는 안 된다는 걸 보니 아이를 못 맡긴다는 사실을 아는 듯 했죠. 딸은 1박 2일로 갈 수 있는 여행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못 가는 것은 아니었기에 손 씨도 그러자고 하고 말았죠. 어머니, 속옷은 웬만하면 손빨래 해주세요. 뭐? 속옷을 손으로 빠르라고? 네. 팬티도 그렇고 옷감이 자꾸 상하는 것 같아요. 이거 건조기 돌리시는 건 아니죠? 건조기는 안 돌리는데 그러면 씻으면서 바로바로 빨아서 널면 되잖냐. 다른 손빨래 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되죠? 어쩌면 시어머니한테 자신의 속옷을 손으로 빨아달라고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옷감이 중요하면 스스로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속옷을 말이죠. 손 씨도 아무리 며느리지만 남의 속옷까지 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속옷 정도는 네가 빨아도 되잖아. 아니, 그냥 애들 옷 손빨래 할 때 같이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애미한테 속옷을 빨아달라 그래? 며느리가 하도 어이없다는 투로 중얼거리는 바람에 손 씨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이러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요즘 말하는 며느리살이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레이스 상할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어차피 빨래는 어머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내 팬티 좀 빨아달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 그러자 비위가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는 며느리.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손 씨는 며느리와 한바탕 했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고 손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아들이 말리긴 했지만 손 씨는 이런 생활에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업신여김 당한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며느리는 손 씨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손 씨를 모시고 살아주니 노동으로 갚으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생활도 끝이 다가오고 있는 듯 했죠. 그러다 며칠 뒤, 손 씨는 밤늦게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자고 있지. 나 물 마시러 부엌에 나왔어. 부엌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용도실에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그대로 둔 것이 생각나서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그걸 모르고 부엌으로 나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손 씨가 나가려고 하자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에이, 내가 엄마는 허리 아파서 애들 절대 못 본다고 잘 말해놨어. 거짓말이면 뭐 어때?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이유가 뭐야? 애들 봐달라고 힘들어도 참고 사는 건데. 애를 왜 엄마가 봐줘? 엄마 힘들어서 애 둘 못 봐. 그럼 내 맘이 아프지, 걱정 마. 박서방도 다 아는데 뭐라고 안 해.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그래서 애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아가씨한테 모시고 살라고 하던지 아니면 따로 방이라도 구해드려야지. 시골집은 박서방이 팔아버리기로 했지. 박서방이 투자한다 어쩐다 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팔아오겠지 뭐. 시어머님도 자기가 알아서 내보내겠대. 난 몰라. 뭐가 좀 그래? 그래도 손주들 어렸을 때 같이 산 건 어머님한테도 나쁠 거 없지 뭐. 안사돈과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나가려고 잡았던 문고리를 탁 하고 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들려오던 말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다가오며 손 씨를 불렀습니다. 손 씨가 이내 문을 열고 나가자 며느리가 쏘스라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손 씨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었나 후회하는 데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손 씨도 아들 내외와 계속해서 같이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손 씨의 집을 팔아치워 돈을 챙기고 자신을 맨몸으로 쫓아낼 계획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이런 악마 같은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손 씨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어차피 결국 너희한테 쫓겨날 거. 그냥 지금 가련다. 네? 가시다니요. 어딜요? 어디긴? 내 집이지. 아니, 지금 이 밤에 어딜 가신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면 애들은요? 내일 당장 출근할 게 걱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나가야 하니? 손 씨의 도끼에 찬 목소리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손 씨가 큰 가방에 옷가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어차피 짐이라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 싼다고 며칠 동안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집히는 만큼만 챙겨가고 나머지는 차라리 다 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오해라도 내가 나갈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치지 않냐? 소란이 일자 아들도 나와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리둥절한 아들을 손씨가 한번 노려보고는 짐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당황하며 소리치는 소리가 났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손씨는 아들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들네 집에서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해진 수순이었겠죠. 손씨만 그걸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이 바보 같은 외사랑이었고 결국 손씨를 비참하게 하는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씨는 아들 며느리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회사를 쉬게 되었네 어쩌네. 아픈 장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게 돼서 죄스럽네 어쩌네.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받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의 전화는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씨는 바로 땅 일부를 옆 땅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밭을 넓힌다고 이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던 이웃이었는데 원하는 가격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보란 듯이 그 땅을 판 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딸은 얼떨떨해 보였지만 아들에게서 더욱 격한 반응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혜진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 집 안 파신다면서요? 땅도 안 판다면서요? 아들이 소리치자 손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정리해서 이제부터 쉬엄쉬엄 여행도 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니 그 말 뜻을 알아듣고는 아들이 분개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정작 힘든 건 저예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장남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여태 엄마 모시고 살았던 거 저예요. 앞으로 엄마 아프면 모시고 살 사람도 저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너희는 날 모시고 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잖냐. 더 늙고 병들어도 나 알아서 살 테니까 하지도 않은 일로 생색내지 마로. 엄마 손으로 키운 손주들 이렇게 버리고 가면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엄마는 너희가 버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만 해. 애 키워준 돈까지 달라고 하고 싶은데 연 끊는 값이라고 치마. 더는 엄마 재산 탐내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안 줄 거면 다 주지 말아야지. 혜진이는 왜 준 건데요? 저 열받게 하려고요? 엄마, 진짜 이러면 천벌 받아요. 그래, 나중에 누가 천벌 받는지 하늘나라에서 확인해보자. 손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째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바른 말 한 번 못하고 살았는지 억울하기도 했고 스스로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그 끝에 후회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 더 큰 후회만 남기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딸에게만 돈을 준 것에 눈이 뒤집힌 듯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통쾌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작은 복수 정도는 된 듯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계속 아들과 얽혀 마음만 어지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손씨는 전화번호조차 바꿔버렸죠. 그러고는 딸과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면 이사라도 갈 마음이 있었지만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 들어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들이 감내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손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